하이하이하이. 네, 안녕하세요. 센스쟁이 연수자입니다. 네,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네, 많이 추워지고요. 네, 그러네요. 저도 눈이 환절기라 쌍꺼풀 나왔나요? 네, 눈이 환절기라 간질간질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는 왠지 겨울일 듯 하네요. 자, 바로 빨리 찍고 퇴근해야 되니까요. 네, 오늘은 넥센과 하나의 지금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빨리 찍고 저는 이제 귀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익숙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우리 명량도 보고 남한산성도 봤으니까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우리 동아시아의 용어로는 임진 정유전쟁과 종묘 병자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설명하는 게 교과서랑 조금 순서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한번 살펴보죠. 일본은 센코쿠 시대라고 하는 전국 시대, 그 분열의 시대를 약 100년 정도 겪게 됩니다. 이것을 통일한 인물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쥐를 좀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인물이 이 센코쿠 시대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농민의 무기를 몰수하며 각 신분별 이동을 금지하면서 각 신분에 맞는 그러한 것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분의 이동을 완전히 금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금지하냐면 무기도 몰수하고, 이제 이때 당시 이제 대표적인 신분이 무사, 그리고 상인인 존인,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민이 있는데 이들을 정확하게 분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사만 무기를 지닐 수 있게 하고 사는 곳도 다 다르게 합니다. 무사와 존인은 조카마치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합니다. 나중에 상업도시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존인은 이제 상인인데 이들과 살게 하는 것이죠. 조카마치에 살게 하고 농민은 농촌에만 거주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병농 분리 사회를 완벽하게 이루고자 했던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내정이 되겠습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시대라고 하는 대혼란의 시대를 겪었잖아요. 전쟁의 그러한 아직 남아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외부로 표출하고, 또 하나 동아시아의 그러한 무역권을 장악하고자 바로 명나라로 침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게 길을 너희들이 안내하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조선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죠. 그러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2년 바로 우리 부산에 처음으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초 이후에 굉장한 평화의 시대를 지냈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연전연승합니다. 신립장군이 충주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맞서 싸우지만 대패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한양, 한성과 평양까지 잃게 되죠. 일본은 파죽지세로 수도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일본은 왕을 잡으면 전쟁을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을 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임금이었던 선조는 한양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디로? 중국 땅 가기 바로 전 의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미 피신한 상태였죠. 선조는 피신하고 그의 아들인 광해군이 나머지 잔병사들을 이끌고 일본에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항상 위기에는 영웅이 등장을 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막아서게 됩니다. 일본은 잠깐 볼까요? 잘 아시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자세히 설명한 것 같아요. 일본은 이제 부산에서 한양으로, 평양으로 임금을 잡아 위에 올려가려고 하죠. 근데 이제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보급인데,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한강을 통해서 물자를 보급하는 것이 일본의 목적이었지만 어때요? 이쪽 앞바다에서 바로 이쪽 남해안에서 누가 활약을 하죠? 이순신 장군이
활약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는 누가 각 지역의 의병들이 활약을 하게 되면서 일본의 전술의 차질이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명나라는 이 요동 지역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군대를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반격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평양을 탈환하게 되면서 전세가 조금은 역전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과 일본 사이에 강화 협상이 진행되죠. 어떻게 하면 전쟁을 우리가 그만할까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데요. 이게 한 3년 정도 진행이 되다가 일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명황제의 딸을 천황에게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조선의 4개의 도, 남쪽의 4개의 도를 일본에게 넘기며 명과 일본 사이의 무역을 재개하고 조선 왕자 한 명을 일본의 인질로 보내라 라고 하는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강화협상은 결렬되게 되죠. 이 사이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남쪽을 지배하기 위해 여러 토성들을 쌓으면서 방어전에 돌입을 하고 다시 전쟁이 발발하게 되니 우리는 그것을 정유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유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이 다시 활약을 하죠. 12척의 배로 230여 척의 배를 무찌르는 명량,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을 끝으로 해서 우리가 일본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진정유전쟁을 우리는 임진년에 정유년에 왜가 난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한국사 시간에는 임진정유왜란, 재란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조금 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진정유전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좀 더 객관적인 것들로는 7년 전쟁,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의 도자기공, 이삼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잖아요. 도자기공이 일본의 인질로 많이 끌려가요. 도자기를 많이 뺏기고, 그래서 도자기 전쟁이다라고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임진정유전쟁의 결과, 우리나라를 도운 명나라를 더욱더 섬기게 되죠. 제주지은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했었던 명나라는 세력이 약화되죠. 이 틈을 타서 이쪽 북방에 있었던 여진족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누르하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진족을 통합해서 후금을 세우게 됩니다. 앞에 나왔던 금나라는 고려시대에 이미 있었죠. 그래서 1616년 후금을 건국을 하게 되죠. 조선과 명나라가 이 여진족을 견제했었는데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들을 견제하지 못했던 것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전쟁이 끝나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이어서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광해군 때 다시 국교를 재개하게 되죠. 광해군 때 국교를 재개할 수 있었던 이유를 조금 더 대외적 환경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바로 이 후금의 존재입니다. 위에서 후금이 강력하게 성장을 하고 있자 광해군 입장에서는 이 남쪽에 일본과 화친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후금이 너무 빠른가요? 네. 다시 돌려보든지. 네.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네. 좀 아시는 내용이어서 제가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후금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선조의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즉위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펼치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바로 이 명나라와 새롭게 성장한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칩니다. 그래서 명나라와는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면서 군대도 파견한 강홍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후금의 전투하에 파견을 하는데 일부러 항복을 시키죠. 그렇게 중립외교를 펼치던 광해군은 바로 명나라를 섬기던 그러한 세력들, 대표적으로 서인, 그리고 거기에 추가된 남인, 서인과 남인. 광해군을 따르던 세력들은 북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분당 정치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들에 의해서, 그리고 인조에 의해서 광해군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조와 반정 세력들은 광해군의 중립외교와는 반대되는 정책을 취해야 되겠죠. 바로 누구와? 명과 가까이 지내는 친명, 배, 금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죠. 금나라는 명나라가 주요 적이었죠. 그런데 뒤에서 어때? 조선이 명나라를 지지하자 우리 조선을 견제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정묘전쟁이죠. 이때 인조는 강화도에 가서 피신해서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 약 2개월간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 형제관계를 맺고 전쟁을 종료시키죠. 즉 후금은 주요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 조선이 명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후방을 안전히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제관계를 맺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죠. 왜? 바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도와줬던 나라인데 명나라가 위기라고 해서 우리가 배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성리학, 명분을 중요시했던 시대에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럴 때 청나라는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가 침제권, 이제 황제를 칭하면서 주변국들에게 자신을 섬기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조선도 거기에 빠질 수 없죠. 조선에게도 이제 형, 동생의 관계가 아니라 어때? 우리를 황제로 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은 들어줄 수 없습니다. 친명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죠. 그러자 청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정묘 전쟁이죠. 인조는 병자 전쟁이죠. 인조는 정묘 전쟁 때처럼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길목이 막히면서 가지 못하게 되고 어디로?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겨울을 보내게 되죠. 결국에는 청나라의 압박, 공격에 이기지 못하고 삼전도에 나와 신하의 예를 다하는 그런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청과 사대 관계를 맺게 되죠. 하지만 청이 조금 약한 내부에 그러한 문제가 드러나거나 할 때는 북벌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북쪽으로 쳐들어가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효정 때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청이 다시 내부가 수습되고 청의 간섭이 오게 되면 다시 잠잠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오히려 청을 배우자라고 하는 북학 운동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 중화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성리학자들이 약간의 자신들의 위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원래는 중화주의가 명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소중하라고 했었단 말이야. 우린 작은 중국이다. 근데 중국이 망했잖아. 명나라, 청나라에 의해서. 그러자 이제 조선이 세상의 중심인 중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을 강조하는 주장을 하는 모습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내용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잘 알 거라 생각이 들어지고요.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것을 좀 강조해 준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책, 도지조사, 고기벌수, 요카마치의 온천에 따로 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임진 정유전쟁의 전개 과정과 그 결과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와 연결해서 바로 정묘 병자전쟁의 과정 그리고 그 이후 조선사회에 나타났던 모습들 우리가 이렇게 크게 4개의 파트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들 모르시면 한 번 더 보시고 또 책도 한번 보시고 다음에 문제집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